자, 오늘은 2016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9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기출 분석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거 위해서 풀이하는 거니까 16년부터 해서 21년까지 9월 모평을 다 풀이를 해보자.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자,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지문은 25, 30번 지문으로 콘크리트 지문이었어. 이 당시에 이제 이 콘크리트 지문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돼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래서 읽어보면은 우선 보이지?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비문학 지문이었다. 생소한 개념이면 물론이고 과학 지문이랑 예술 지문이 융합돼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여기서 나 읽을 때 독해 포인트는 콘크리트 종류에 따른 특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건축물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기준으로 독해를 하시면 지문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1문단부터 보자. 자, 읽어볼게.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까지야. 자, 1문단 첫째 문장 보시면 지만이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밑줄 쳐볼게.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고 있었대. 시기가 언제부터? 고대 로마 시대부터인 거지 지금. 그 다음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판테온은, 자, 건축물이 나왔어.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대.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해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했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했대. 지금 됐지? 자, 물론 이 판테온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 이 수록뿐만 아니라 밑에도 물론 공간에 대한 서술이 맞지만 내가 밑줄을 치지 않는 이유는 뒤에 읽으면서 알 수 있을 거야. 뒤에 읽으면 다른 콘크리트,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 뭐 프리스트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가 나올 건데, 그런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물이 따로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물의 특징을 비교 대조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판테온만 읽어가지고는 어떤 개념이 대조화되고 어떤 개념이 이제 공통점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특징이 나왔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특징과 이 판테온에 대한 특징 중에서 같은 맥락에서 비교한 부분에만 밑줄을 치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 거지. 같은 맥락으로 서술한 부분. 아직까지는 맥락을 내가 모르겠어. 됐지?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자, 1에 대한 거 여기 있었지. 이 지만이라는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1문단이라도 중요한 내용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어 왔다 까지고, 두 번째, 콘크리트를 사용한 로마 시대 대표 건축물 판테온에 대한 서술이 나왔어. 중요한 점은 콘크리트의 원리나 배합 방식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건축물 구조에 관한 서술이 나왔다는 부분이야. 됐지? 그래서 이 글은 콘크리트의 자체 특징과 건축물의 구조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읽고 난 후에 다음에 나올 건축물이랑 그 다음에 구조를 비교 및 대조할 준비를 해줘야 돼.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됐지? 요걸 기억하시고 2문단 넘어가 볼게.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래. 콘크리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지. 시멘트에 골재를 섞어 혼합물이다. 자, 콘크리트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참 좋대. 이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얘들아 과학적인 원리가 나오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나는 인과관계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야.
넘버링을 해보면 첫 번째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점성을 띠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굳어질 거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좋다까지야. 그래서 이게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었어. 됐지? 그래서 이 문단에 대한 첫 번째 문장 해설을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재료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제. 중요한 것은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인과관계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가 중요한 부분이야. 됐지? 넘어가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대.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라는 요약 결론 접속사가 나와주지. 자, 뭐뭐하므로 그러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뭘 바뀌어서 종류와 비율을 조절해서 강도와 밀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엔드 병렬이지. 앞과 뒤.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게 효과적이 돼. 이래야지 콘크리트가 잘 만들어지고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자, 다시 한 번 더. 다양함으로라는 요약결론 접속사가 나왔으므로, 물론 이게 접속사는 아니고 어미일 뿐이지. 근데 편의상 접속사를 부를게. 반응해야 된다. 자,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통해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 아, 이제부터 이 부분 있지.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니 앞으로 뒤에 전개될 내용이 뭔가 콘크리트의 골재와 종류, 비율을 바꿔가지고 강도가 다른 콘크리트에 대한 서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줘야 된다, 얘들아. 그게 비문학 잘하는 거지. 됐지? 이게 2문단이야.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었어. 자, 3문단 가볼게.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자, 새로운 소주제가 나왔어. 이제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야. 뭐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줘야 돼. 어떻게? 1문단, 2문단에서 나왔던 그냥 콘크리트랑 지금 3문단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소주제인 철근 콘크리트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론 차이점 위주겠지. 그게 무엇인지 봐야 돼. 일단 첫 번째 나온 건 뭐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지. 그 다음 3문단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역접. 자,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아. 뭐는? 그냥 콘크리트는 말이야.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대. 아, 콘크리트의 단점 보이제? 인장력이 약하구나 까지.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고 부르겠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비교격.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 압축력에는 안 부서지는데 인장력에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인장 강도가 굉장히 낮다는 말이지. 그냥 콘크리트가. 또한 다시 또 엔드지. 계속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이 원리가 나오고 앞이 비교가 나오고 앞이 차이점이 나왔으면 뒤도 마찬가지지.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적혀 있지. 또 보다를 사이에 두고 줄어드는 길이는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대.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고 그냥 뭐다? 줄어들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압축력이 강한 게 바로 콘크리트야. 압축 강도가 강한 게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약하다. 그런데 역점 나왔다. 철근이나 철거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대. 비교한 거 보이지 얘들아? 딱 중요하지. 체크해보자. 철재는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데 강도 자체가 높대. 그러니까 얘들아, 위에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냥 콘크리트의 문제점은 압축력은 문제점이 없어. 인장력에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철재를 조금 섞는다면 인장 강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겠지. 유추를 해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 해설을 한번 보러 넘어가보자, 얘들아, 해설을. 자, 다음 문장이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높대.
따라서 접속사 따라서 보강제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뭐하면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으면은 정확한 뭐다? 해결책이 나왔지. 그 다음 다만 별표 예외사항을 두지. 자,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지점을 위주로 철근을 보완해라. 즉 무겁고 비싸다가 단점이야. 또한 한 번 더 and 그러니까 앞이 단점이었으니까 뒤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에다 단점 같은 게 나와야 되지.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하는데, 자,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파송비.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한 번 더 비교격 철제는 콘크리트보다 파송비가 크며 대체로 철제의 파송비는 0.3이고 콘크리트 0.15 정도다. 됐지? 근데 파송비가 뭔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안 하고 있지 얘들아. 그래놓고 만약에 문제를 내면 우리 못 풀잖아. 덕분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에 들어있는 그 보기에서 이 파송비에 대한 서술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보기에 나온 파송비에 대한 서술과 이 본문에 있는 이 정보들을 합해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지금.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3문단이다. 자, 다시 복습해보자. 1과 해설을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부분 있지. 그래서 1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콘크리트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소주제가 변화한 단락이야. 그치? 소주제가 변화하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콘크리트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욱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왜일까? 이 왜일까에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원리 제시 구간을 뒀어. 어디 부분? 자, 여기 2번 부분 보시면 이게 원리 제시 부분이었지. 인장력과 압축력, 인장 강도, 압축 강도에 대한 서술이 있었어.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압축 강도랑 인장 강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당황할 수도 있어. 그래 맥락이 갑자기 확 변화했을 때는 반드시 집중을 해서 보이제? 원리를 이해해라. 뭐 했을 때는 맥락이 변화했을 때는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는 분명 원리 구체화 단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비문학에서 자주 쓰는 글전개 방식 중 하나다. 적혀있지. 자,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는 원리 구체화 단계. 즉 뭐다? 원리만 말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나온 공식들은 이런 거야 얘들아. 원리들은.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높고 인장 강도가 낮다. 또한 최대 압축되는 길이는 높은데 최대 늘어나는 길이는 짧다 정도야. 세 번째 문장. 철근에 관한 문장이 나왔어. 철근에 관한 문장. 3문단이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단락이기 때문에 소주제랑 직결되는 문장이다. 이 부분이 이 3이 말이야. 3단락이 애초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철근에 관한 게 나오면 집중을 해줘야 돼.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철근. 그치? 그래서 이거지. 요러한 게 나왔어. 인장 강도랑 압축 강도는 철근이 훨씬 더 강하고 변형 정도는 일반 콘크리트가 강하다. 다음으로 특히라는 부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3에 특히 하고 서술을 하고 있었죠. 특히. 그래서 특히라는 부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대놓고 중요하다는 거야. 집중하자. 인장 강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인장 강도가 부족한 일반적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철근 콘크리트의 단점과 해결책 제시하고 있었지.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만 써라. 또한 포화성비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비교격 보다가 등장했으므로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뭐 때문에 비교격이 나오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포화성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은 28번 문제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문만 보고 이해할 수는 없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 4문단 넘어가 봅시다. 4문단.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뭐가 나왔다? 철근 콘크리트가 이거랑 요거. 그래서 뭐가 나왔어? 철근 콘크리트의 등장은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줬다. 이게 다야 그냥.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보자. 20세기 시대가 나오고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뭘로? 이렇게.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비지에 학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했대. 장점을 사보아 주택, 바로 별표를 박아야 되지. 이유는 뭐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맥락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나왔어. 이유는 뭐냐면 아까 기억나지? 1단락에서 판테온에 대한 서술을 했었단 말이야. 그 이후로 두 번째 나온 그 건축물이 바로 저 사보아 주택이니까 이 사보아 주택에 대한 서술을 읽으실 때는 판테온과 같은 맥락에서 서술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 그걸 안 찾고 넘어가면은 문제 풀 때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거야. 읽어볼게.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한다. 차이 보이제? 벽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기둥만으로 지탱한다. 뭐 덕분에? 철근 덕분에. 건물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받아서만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까지야. 내가 아무런 마킹도 안 했어. 이유는 뭐냐? 나는 1문단에서 나온 그 판테온 건축물과 이 건축물의 공통적인 맥락을 찾고 밑줄을 칠 거거든. 자, 그럼 비교를 해볼게, 얘들아. 자, 다시 1문단 봐봐라. 판테온에 대한 서술에서 말하고 있는 게 두세 군데였는데, 첫 번째 지붕에 대한 서술이 있었어. 그 다음 뒤로 보시면 천창에 대한 서술이 있었지. 자, 지붕과 천창은 방금 읽었던 이 4문단에도 나오고 있어 지금. 자, 여기 봐봐. 어디 있어? 지붕 나오고 천창 나오지. 또 넓은 지붕 또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판테온 건축물과 사보아 주택은 두 가지 맥락에서 공통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붕에 관한 서술과 천창에 관한 서술이 같은 맥락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출제되려면 얘가 문제에 출제돼야 돼. 자, 해설을 해볼게. 자, 두 번째 문장이 있었지. 여기 나온 두 번째 문장. 자, 과학기술 지문에서 예술 지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문장이 등장했어. 예술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였다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반영한 사보아 주택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도록 하자 했어. 장점은 당연히 인장 강도, 압축 강도가 둘 다 강하니까 쉽게 말해 단단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벽을 통해 지붕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졌어. 세 번째는 이 사보아 주택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구조에 대한 서술이 열거와 묘사의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뭐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또 다른 건축물인 판테온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치라고. 그래서 둘 다 뭐다? 지붕과 천창에 대한 서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에 출제한다면 다른 부분이 아닌 여기에 출제해야 돼. 그래서 26번 문제 4번 선지 같은 거 보면 이 천창에 대한 서술이 있고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거기 보시면은 그 지붕에 대한 서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지를 유출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4문단 끝. 5문단 넘어가 보자. 자, 5문단 해볼게.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다. 자, 프리스트레스트라고 나왔어. 당연히 뭐다? 앞에서 했잖아. 뭐? 소주제가 바뀌었어. 얘의 특징은 뭐다? 철근보다도 훨씬 더 인장 강도가 높을 거야. 단독 문제 출제하겠지. 소주제 바뀌었으니까. 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그래서 뭐야? 그냥 제작 방식에 관한 서술이 전개될 거구나. 그래서 먼저라는 말 보자마자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해도 첫 번째 강의 얘기했었어,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넘버링 해라, 얘들아.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훨씬 쉬울 거다. 먼저 첫 번째,
요렇게 한대. 철근 넣고 철근 당긴 상태에서 반죽 부어. 그 다음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두 번째지.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요거 담임술 치면 되겠네. 그냥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게 만들어진대.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이거. 세 번째 문장. 킴벨 미술관 나오자마자 또 뭐 해야 돼? 또 중요하다. 이제 보이나 얘들아? 그리 대충 느낌이 오지? 구조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세 번째 나왔잖아. 지금 처음에 판테온, 그 다음 두 번째 사보아 주택, 세 번째 킴벨 미술관이니까 이 킴벨 미술관을 어디 집중해야 돼?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맥락, 지붕과 천창에 대한 서술에서 서술에 대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그게 나오면 바로 밑줄 쳐야지. 지붕과 천창이 같은 맥락이라서. 킴벨 미술관은 개방감 주기 위해서 기둥 사이를 더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렵대. 왜? 얘가 프리스트레스트가 훨씬 더 강하니까 기둥 사이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이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반응해줘야 돼. 지붕 소술 떠나오지. 철근 콘크리트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천창은 없어도 지붕 또 나오죠 얘들아. 체크해줘. 같은 맥락. 자 해설을 볼게. 자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다. 당연히 더 단단하겠다. 두 번째 문장 기억하지 이거? 넘버링 했었던 거. 그래서 이 단락은 두 번째 문장은 제작 방식에 관한 문장이야. 먼저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문장은 순서에 따라 독해야 된다. 뭘 보고? 먼저라는 단어를 보고 순서에 따라 독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원리에 말했으니까 실제에 적용된 건축물에 관한 서술이 나왔어. 킴벨 미술관. 이런 게 있었지. 됐나? 그리고 6문단 넘어갈게. 6문단은 뭐다? 너무 쉬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해설이었고 이거는 문제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25번 문제 보자 얘들아. 25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건 일치 문제가 아니지. 일치 문제가 아니라 글 전개 방식 문제잖아. 그래서 요거는 방금 내가 말했듯이 글 전개 방식이지. 세부 내용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묻는 문제라서 굉장히 쉬웠어. 답이 1번이었는데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 설명한다 했는데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글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두 개의 구조였어. 첫 번째 각 콘크리트의 특징을 설명했었고 두 번째 판테온, 사보아 주택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게 뭐였지? 한 게 있었잖아 그거. 프리스트레스트 아무튼 그거. 그래서 고 건축물의 공간적 특징 설명하는 거.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쉬운 문제였어. 그 다음 거 가보자. 자 26번부터 이제 글 세부 내용 문제인데 1번 보시면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지. 판테온 부분은 우리 쉽게 할 수 있잖아. 왜? 아까 우리 지문에 그대로 판테온 부분만 넘어가서 읽으면 되겠지. 여기 보면 나와 있어 얘들아. 판테온에서 여기 뭐만 수록 딱 세모친 데에서 문제가 나오지. 이걸 믿고 가야 돼.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보이지.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그래서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가 괜찮은 선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보아 주택도 마찬가지로 지붕 가시면은 사보아 주택 지붕에 대한 서술을 보시면은 요 그대로 나와 있다 얘들아. 그대로. 3번에 킴벨 미술관 마찬가지야. 킴벨 미술관 구조로 간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더 넓고 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 이것도 보시면 그냥 철근 콘크리트보다 프리스트레스트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 사용했다까지 괜찮아. 어쨌든 답은 5번이었는데 사보아 주택과 킴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했다. 자,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냐? 이게 공통점이 있냐 물었어. 물론 내가 공통점이었다면 당연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밑줄을 쳤겠지. 그래서 밑줄을 안 쳤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틀렸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러 넘어가보자 얘들아. 자 우선 처음에 사보아 주택부터 보자. 사보아 주택. 자 사보아 주택의 저런 서술이 있는지 보면 되겠지.
층을 구분하지 않았는지. 사부화 주택은 읽어봐봐. 2층 거실을 둘러싼 딱 보이지 얘들아. 이 2층이 있다는 거 자체가 층 구분한 거잖아. 지금 1층 2층 있다는 건데, 사부화 주택은 애초에 층이 구분돼 있고, 마지막에 나왔던 킴벨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 적혀 있어?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적혀 있지. 하나의 층.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킴벨 미술관은 맞는데 사부화 주택은 층을 구분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다음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답이 4번이었어. 추론 문제였어. 그나마 좀 어렵지. 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였다 하고 있는데, 한번 끊어줄게. 이렇게 풀면 제일 좋아.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리를 보라는 거고, 이게 그 원리를 통한 뭐 기능 또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가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다 얘들아. 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가시면은 그달라 가시면 5문단 가면 우리가 넘버링을 해놨지. 자, 원리를 봅시다.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부어 굳은 뒤에 당기는 힘 제거하면은 압축력 작용해서 저항성이 높아진대. 원리 복원되는 성질 보이지? 복원되는 성질. 그게 뭐다? 요게 나온 다시 줄어들면서 압축력 작용하는 거. 됐나? 그래서 인장강도 높아진다 해서 답이 4번 적절한 거였고, 그 다음 넘어갈게. 마지막은 아니네.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요거였어. 28번 문제. 이게 가장 어려웠지. 자, 철제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관찰했어.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A의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었대.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성 B를 구했다. 자, 별표 쳐야지. 본문에 포화성 B 있었는데 어떤 원리인지 몰랐지. 드디어 나왔어. 지름 변화량의 값을 높이로 나누겠대. 이런 거 나오면 얘들아 필기하는 게 제일 좋겠지. 어떻게? 높이 변화량 분의 지름 변화량이잖아. 이거 알면 되겠지. 구했더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 포화성 B와 동일하다.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제와 콘크리트 포화성 B 한번 적어볼게. 자, A가 철제고 B가 콘크리트였는데, A 철제 포화성 B 혹시 기억나나 얘들아? 포화성 B. 철제의 포화성 B는 앞에 본문 보시면 3문단에 0.3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적은 0.15라고 나와 있어. 0.15. 맞지? 0.15. 요걸 가지고 푼다. 그리고 A와 B의 포화성 B는 변형에 상관없이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 까지야. 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1번 선제법도다.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 것이다. 높이가 누가 더 줄어드냐? 뭐 하면 압축력을 가하면 높이가 줄어드냐 묻고 있는데, 그거 아까 너희 일반적 콘크리트랑 철근 콘크리트 비교한 거 기억나? 여기 가시면 3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압축력을 가하는 거니까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보여야 되겠지. 요거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하지.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강하니까 B는, 즉 B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A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지. 강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1번은 괜찮아. 2번 A의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보다 크다. 자, 어떻게 풀어 이거? A는 포화성 B 잘 봐봐. 10분의 3이지. 10분의 3이야. 높이, 지름이야. 높이의 절대값은 지름의 절대값보다 커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아야 돼 이거. 3번, 2번과 똑같은 전지야. B의 압축력을 가했다면 이건 100분의 15지 0.15니까 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 이 분자는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 100보다 당연히 작아야 돼. 그치? 여기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답은 4번이었어. A와 B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높이의 변화량이 같대. 뭐가 같대? 이제 분모가 같은 거야. 이제 같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훨씬 더 늘어나냐,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늘어나냐.
자, 해볼게. 얘는 100분의 15지? 얘는 100분의 30이야. 누가 더 커, 분자가? A가 더 커. 그러니까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늘어난 게 아니라 A가 훨씬 더 늘어나야지. 이건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답이 4번. 어렵지 않지? 그 다음 29번 문제 가자.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었다.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자, 철근보다 더 강한 거래 이거 지금. 매우 높은 강도니까.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 벌려 세울 수 있다. 아, 철근보다 강한 거구나. 하지만 산화되어 녹슨다는 단점이 있어서 페인트 칠하거나 산화 방지 조치를 사용하래. 신국립미술관 건축물은 철골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켰다. 거대한 지붕, 공통 범주 쭉 나와 있고, 유리벽이 하고 있다. 뭐뭐해서 천장 다 있지 않고, 됐지? 더 빨리 많이 안 읽어도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건 정해져 있으니까. 적절하는 게 답 4번이었어.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들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냐 했을 때 이게 말이 돼, 얘들아. 이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는데, 보기 봐봐. 뭐라 적혀 있어? 철골을 사용하면은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넓힐 수 있대. 뭘 사용하면? 철골을 사용하면. 그래서 철골보다 철근이 적합한 게 아니라 철근보다 철골이 더 적합한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답이 4번이고 30번은 이 문장이니까 이건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 내가 풀이해 줄 게 아니지. 사전 찾아봐라. 자, 두 번째 지문, 열기관에 대한 지문을 보러 가자. 31, 34번 지문이다. 요것도 이제 글 압축 포인트를 보시면 열과 일의 등가성 및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지문이었어. 두 가지 있지. 등가성과 보존 법칙.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각 이론을 비교 대조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 뭐에 따라? 학자에 따라. 그래서 이 학자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또한 과학 지문인 만큼 이론 자체를 이해해라. 이론 자체를 이해해줘야 돼. 인문은 이론 자체보다는 이제 대부분 보면 공통점, 차이점, 특징으로 자꾸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런 과학 지문은 공통점, 차이점, 특징보다는 그 특징인 이론을,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예시 이해할 수 있냐, 문제 풀 수 있냐, 이거 묻잖아. 그래서 약간 그 영역마다 인문인지 사회인지 과학인지에 따라서 글 읽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1문답부터 봅시다. 자, 18세기에는 시기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자, 세 줄에 걸쳐서 이 칼로릭의 특징 또는 뭐 정의에 대해 나왔지. 필요한 것에 밑줄을 쳐볼게.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래. 이 부분은 뭐가 나온 부분이다? 지문에서 방향성이 나온 부분이라서 과학에서는 방향성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지? 과학에서의 방향성은. 어쨌든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까지. 이거는 예시일 뿐이지. 예시일 뿐.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대. 자, 1문단 마지막 문장은 항상 뭐였어? 본문과 연결이 되는 연결다리 역할, 즉 본문 전개 방식, 전개 내용, 본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지? 자,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 보이지? 칼로릭에 집중해야 돼? 물론 칼로릭은 큰 원리라 가지고 칼로릭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 근데 당장 이 단락에서는 뭐 나와야 돼? 열기관의 열효율이야. 열기관의 열효율. 반응할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이거 반응해야 돼, 나오면. 그래서 1문단의 첫 문장은 뭐다? 열의 실체에 관한 서술을 하고 있었어. 칼로릭. 이거 두 개의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주제 제시했었어. 이 주제 제시. 1에서 서술한 칼로릭 이론을 바탕으로 열기관 요율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1문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짓거리들이지. 아, 이거 이럴 거구나, 이렇게. 자, 2문단 넘어가 볼게. 자,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의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뭐는 열기관에 관한 정의가 나왔으니 밑줄 쳐봅시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에서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인데, 또 열효율은, 열기관과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열 흡수를 많이 했으면 그 흡수한 열로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가 바로 열효율이지. 그러니까 100 정도의 열을 흡수하고 100 정도의 일을 하면 열효율은 100%가 되는 거야, 그냥. 됐지? 다음 2번. 19세기 초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대. 자, 칼로릭 이론 뭐 나왔다? 1단락에 나온 정보가 나왔지. 그러므로 이 2번 정도가, 2번 문장이, 한번 보자 해설을. 요거야. 1단락에 나온 칼로릭 이론과 본론인 열효율을 연결시켜주고 있어. 이를 위해 물레방아의 원리를 예시로 가져온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딱 요거지. 1문단에 나온 칼로릭 이론과 열효율 본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연결다리 역할이니까 꽤 중요한 문장이야. 다시 읽어보자. 자, 어쨌든 다루었어. 자,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했대. 뭐가? 물의 양과 한 일의 양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된다. 뭔지 알겠나? 즉 다른 말로 보다 효율, 이 열 효율을 물 효율을 해야 되나? 어쨌든 효율이 이 두 개의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을 했대.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얘랑 얘 말하기 위해서 이게 예시 가져온 거지. 지금 됐나? 그래서 최종적 정의는 이렇게 돼 있지.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른다. 즉 열효율은 두 온도에만 의존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이게 2단락이었어. 됐지? 자, 3단락 가볼게. 3단락이 제일 어려웠어. 자, 읽어보면, 한편 1840년대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어.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어. 열은 아니고, 그치? 아까처럼 뭐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날개바퀴 얼마나 회전시키냐 요거였어. 됐지? 자, 1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어려우니까. 한편이라는 부사를 이용해 글의 소주제를 바꾸고 있어. 아까 여기 보시면 한편이 있었지. 요런 거 나오면 이제 글의 소주제가 바뀐다는 거지. 바꾸고 있어. 2문단까지 열기관 열효율을 다루고 있었다면 3문단부터는 열의 일당량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소주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할게. 소주제가 바뀌면 뭐다? 소주제가 바뀌면 문제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2번.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다. 열의 일당량이 뭐다? 요거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고 입증했으며, 뭐랑 뭐가? 일과 열은 등가성을 가져 서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다 열과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전기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이 됐다 가지야. 서로 전환이 된다. 우리 유명한 거 알지?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 이번에 대한 그 사실 보자. 줄은 열의 일당량 측정을 통해 일과 열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등가성 갖는다고 입증했어. 또한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까지 입증을 했다. 글의 주제는 여전히 열효율 맞지?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 주제는 열효율이야. 열기관 열효율이다. 위에서 아무리 열의 일당량 머시기 해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열효율을 설명하기 위한 열과 일의 관계이므로 3문단 내용을 이용해 다음 문단을 해결해라. 다시 체크할게. 이거. 우리는 열기관의 열효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가 나왔다는 걸 인지를 하고 가야 돼. 됐지? 자, 4문단 가보자.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다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어. 방금 이제 3문단에서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뭐 등가성이 있다 요런 이제 서술이 나왔는데 그거랑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맞지가 않대. 카르노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이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뭐다?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대.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 거. 뭘 까고 있어 지금? 열기관 까고 있어. 잘 봐 얘들아. 열기관을 까는 거야. 열효율이 아니라. 1번에 대한 해설을 봐봐. 자,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문장. 열기관에 대한 비판이야. 열기관 중에서도 뭐?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카르노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 열이 일로 등가성 있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열은 전부 방출되고 일은 일정량만 하기 때문에 줄의 등가성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는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지만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뭐에 대한 거는? 열 효율은 말이야. 이게 좀 짜증났었는데 분명히 위에는 그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해놓고 또 이번에는 카르노의 이론은 또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 이게 멘붕이 오는 이런 문장들이야 이게. 아니 유지될 수 없다고 해놓고 왜 또 유지되냐고. 그럴 때에는 내가 잘못했고 있나 의심도 해보면서 이 주체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보고 넘어가야 돼. 이건 열 효율에 관한 거야 지금.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다. 왜? 열이 내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없었거든.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그러므로 카르노가 말한 열 효율은 두 온도에만 관계된다라는 게 맞다는 말이지. 딱 적혀있지? 반대 상황 가정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이었어. 이게 4문단이다. 됐나? 마지막 5문단 가보자.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가 첫 문장이었어.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중요한 세모 딱 쳐두고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다. 다른 말로 뭐야? 일은 열로 완벽하게 전환이 돼. 근데 열은 일로 완벽하게 전환이 안 돼. 대칭이 안 되지. 비대칭성.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의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하면서 글을 마친다. 해설 잠깐 봐볼까 해? 자, 뭐뭐 나왔어? 일이 열로 전환될 때는 일 전부를 열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열이 일로 전환될 때는 100% 전환되지 않는다. 즉 방향성에 따라 등가성은 대칭이 될 수도 비대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떤 방향성? 일이 열로 가냐 열이 일로 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문 2 해설 끝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 3 권리 능력 봅시다. 권리 능력. 생소한 주제인 사단법인에 관한 지문이 나왔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회사에게 부여되는 법인격이라는 개념과 인간의 권리 능력을 구분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만 한다면 이 지문이 하나도 안 어려웠어. 됐지? 그 두 개를 떼서 봐라. 회사의 인격이라 하면 안 되지. 회사의 법인격, 인간의 법인격, 권리 능력 법인격이야. 구분해서 봐보자. 1문단부터 갑시다. 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자, 권리 능력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권리 능력이야.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약간 힌트 나오지? 어떤 게 나와? 그냥 인간의 권리, 인간의 인격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마지막 보시면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하네. 약간 요런 거랑 관련된 지문인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의 집합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법인격에 대한 정의 밑줄 쳐볼게. 근데 요거를 보면서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권리 능력에 대해 얘기는 해놓고 그 밑에 단체에 대해서도 법인격이 있다며 그럼 얘들 둘이 공통적인가 아니면 차이점이 있나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은 뭐냐? 이 단어였어. 사람은 권리 능력 뭐다? 저절로 얻는 거야. 근데 단체가 갖는 법인격은 저절로야? 아니지. 저절로가 아니라 법으로 부여해 줘야지 법인격이 생겨. 즉 어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얘는 법인격이 없는 거지. 단체는 얘들 둘이 큰 차이점인 거야 얘들아. 큰 차이점. 자, 그 다음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정의가 뒤지기 길어. 일단 그게 사단이래. 그럼 다음에 주실 수는 없잖아. 필요한 데는 좀 밑줄 쳐볼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독자적 실체로 존재해야 되고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을 하는 게 이 사단이래. 그냥 회사라 생각해라. 이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 위에서 내가 밑줄을 친 것들이 사단성이고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해. 그래서 회사 사원할 때 사원. 그래서 이건 뭐다? 그냥 정의의 향연인 문장이었어. 됐지? 넘어가 볼게. 4번으로. 4번 넘어가기 전에 1번, 2번, 3번에 대한 서술 먼저 보고 넘어가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해설 봐봐라. 1번에 대한 해설. 권리 능력에 대한 전개가 나왔었지. 인간의 권리 능력. 태어나면서 중요한 포인트. 저절로 갖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채권과 채무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이 단순히 인간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단체에 관한 정의가 나는데 단체도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과 다르게 조건을 갖춰야 법으로 부여된다 했어. 저절로가 아니었어. 그 다음 세 번째 정의의 향연 단락이 있었지. 사단, 사단성, 사원의 정의가 나열되고 있지. 사단은 독자적 실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단은 법인격이 없지. 일반적인 사단은 왜 법인격이 없어? 4번 보면 나온다 얘들아.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됐지? 자, 4번 계속 해볼게. 자,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딱 나오네.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사단법인 뭐다? 법인격을 가진 사단. 반면에 역적,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불러.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개 중요하다. 별표를 박아야 될 거야. 자, 물론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했었네 하는 거도 할 줄 알아도 그것도 좋은 건데 애초에 읽을 때부터 이게 무조건 중요한 문장이네 라고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 비문학 독해 능력이잖아.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거야. 일단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대비하는 문장이지. 이 4번 문장이 반면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문장은 출제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시켰고 또 그 위에도 뭐라 그랬었어? 인간과 사단을 대비시켰었지. 그래서 더 중요한데 여기 뒤에 보면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는 건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회사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법인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 이것은 공통점인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 사람 것과 회사 거를 구별해서 보래. 다시 말하면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의 법인격은 다른 거래. 이 다른 걸 초점을 두고 뒤에 독해보자.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로 보낸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아. 자, 밑줄 쳐볼게. 사단법인이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된다.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뭐에 대한 거? 구체화.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구나 알아라.
만약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럼 구체화할 필요도 없고 예시를 들 필요도 없어. 예시까지 들고 구체화를 시켰잖아. 그럼 중요한 거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해설을 가보자. 자, 4번 문장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왔어. 법인격 권리 능력에 대한 정보를 찾으며 독해야 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사단과 사람의 법인격을 구분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추가 서술될지 집중을 해봤어야 됐어. 그래서 5번이 엄청 중요한 문장이었다. 사단과 사람의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은 구분해야 한 뒤 빚에 대해 서술을 하는데 사단이 진 빚은 개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서술이 있었어. 됐지? 여기까지가 1문단이었어. 문단 좀 길지? 자, 2문단 가볼게.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뭐 주식회사에 대한 서술이 나오네. 별 중요한 건 없어. 왜? 난 뭘 찾아야 돼?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격 또는 권리 능력에 대한 서술이 이 글의 주제잖아. 근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역접.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왜 밑줄치냐? 역접 나왔으니까. 사다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이게 뭐다? 요거야. 1인 주주는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거지. 근데도 인정을 해준다고. 됐나? 그 다음 또 and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의 주식의 상속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1인 주식 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아직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앞에 문단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은 2번 이 문장도 뭔가 독특한 점이 있어. 가볼게. 2번 봐봐. 그런데를 시작으로 1문단에 나왔던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문제점이 제시됐지. 즉 1인 주주는 구성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하기가 참 모호하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1인 주식회사가 나오면은 이 사단성에 큰 문제가 생겨. 아까 사단성에 대한 정의 기억나나 얘들아? 여기 봐봐. 1문단에 있었어. 단체 중에서는 이게 돼 있는데 사단의 정의 봐봐라.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독자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그 회사의 인원이 한 명이고 내가 곧 회사인데 이걸 갖다가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독자적 실체라고 하기에는 회사를 설립한 내가 사원의 전부인 회사이기 때문이야. 또한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이 사람의 결정으로 회사가 움직이므로 회사를 갖다가 독자적 실체라고 부르기 참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 이처럼 접속사 정리해주지.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보이지. 말했잖아. 다른 말로 독자적 실체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진다. 이 회사가 독자적 실체가 맞는가 아닌가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인다.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니까 이게 큰 문제야. 그냥 P가 제시됐어 지금. 3번 이처럼을 이용해서 앞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야. 1인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영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제시된 문장이었어. 요게 2문단. 계속 읽어볼게. 자, 3문단 가보자. 이제 피날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이런 경우에는 말이야 간혹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자, 앞에서 말했던 1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3문단은 문제점 단락이야.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의 집행의 일괄기관으로 둔다. 또한 엔드니까 앞에 대해 밑줄 쳐볼게.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으로 이사회에 선출되는 기관이다. 또 엔드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래. 그래서 이렇게 문장 자체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넘버링을 해놔도 되고 문제에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한 개씩 씹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뭐가 뿐이면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1인 주식회사면은 뭐 이사회나 이런 기능은 퇴색한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즉 뭐다? 회사를 갖다가 독자적 실체로 볼 수가 없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인지 아나? 네, 밑에 예시를 들어 알려줄게. 셋을 잘 봐봐. 우선 첫째 문장은 인격과 법인격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 제시하기 위해서 회사 구성원에 대한 서술을 했어. 그래서 무슨 이 대표이사가 어떻다, 이사회가 어떻다 나왔어.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있었지. 두 번째 문장. 이 문장 말하는 거지. 이 문장. 주총의 기능 퇴색한다. 그래서 이번 서술은 이거지. 이렇게. 회사의 법인격과 주주 한 명의 법인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나왔지. 재산상 피해가 있다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는 서술하지 않고 있어. 이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거나 내 스스로 이제 예시를 떠올려 봐야 돼. 난 친히 예시를 적어줄게. 1인 주주 회사가 되면 회사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사적인 것에 모두 써버릴 수 있어. 게임 현질을 해버려. 또한 그 빚을 갚을 의무도 투자금을 사용한 개인이 아닌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파산 신청해버리면 투자자는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지. 왜?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인격과 개인의 권리 능력은 구분한다. 1문단 기억나?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진 빚은 회사가 갚아야 되는 것이지 사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그러니까 1인 주주회사의 사장은 보다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지가 다 쓴 다음에 지는 안 갚아도 돼. 그 다음 회사 파산 신청 끝. 이해됐나?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비문학은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엔 해결책이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겠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권리남용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법인격 부인론은 인간의 권리 능력 즉 법인격과 사단의 법인격을 구분해서 보지 않고 같이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얘가 빚을 낸 걸 얘가 갚게 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문 세 번째 것도 끝이 났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는 글 구조들을 보면은 잘 나왔던 게 넘버링 하는 게 있어요. 넘버링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넘버링 하는 게 있었고 또 차이점 묻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이런 두 개가 다 어디서 서술됐었어? 그 문단이 시작한 초반 부분 첫 문장쯤에서 모든 글절개 방식이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그 글절개 방식을 파악을 하시고 지문을 독해야지. 아까 말했지? 저번 시간에도 내가 글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단계가 되면은 비문학 글이 쉬워질 거야. 됐지? 그래서 아이